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이상 중동만의 일이 아닙니다. 뉴스 자막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국제 유가 급등 이런 식으로 짧게 지나가지만 사실 그 뒤에 숨은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태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직접적인가? 많은 분들이 전쟁 뉴스는 멀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군대를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는 이미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4위권 원유 수입국이고 그중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통로라 이 길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즉시 충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버텨내는 일입니다. 기름값, 물가 선박, 원자재, 수입선, 산업 현장. 당장 숨통이 막히지 않게 버티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중동 의존을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개적으로 더 적극적인 에너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위기를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연료 가격 상한제, 나프타 수출 제한, 추가 재정 투입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위험 속에 들어와 있는지, 정부와 기업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남의 나라 뉴스처럼 흘려들으면 안 되는지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의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땅에서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가스가 넘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계적인 산업국가가 됐습니다. 이 말은 곧 원료와 에너지를 바깥에서 가져와 안에서 가장 정교하게 바꾸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유가 흔들리면 단지 주유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유가 흔들리고 석유화학이 흔들리고 화학 소재가 흔들리고 운송비가 흔들리고 공장 전력비가 흔들립니다. 결국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항공, 물류, 유통까지 줄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쟁 당사국이 아니어도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걸프협력회에 즉 GCC 국가대사들을 직접 만나 석유, LNG, 나프타, 요소의 안정 공급과 한국 선박 및 승무원 안전을 요청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한국이 무엇을 가장 먼저 걱정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혹시 기름값 오르나 수준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먼저 손을 뻗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외교부는 이란 측과도 직접 소통하며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한국 선박의 안전을 요청했습니다. 로이터즈는 3월 23일 보도에서 한국 관련 선박이 20척 이상, 승무원도 100명 넘게 걸프 해역에 묶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단지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배가 묶이면 시간이 멈추고 시간이 멈추면 돈이 타들어가고 돈이 타들어가면 결국 그 부담은 경제 전반으로 번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박이 멈추면 단순히 물건이 늦게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우회 항로가 생기고 운항 일정이 꼬이고 도착 시점이 흔들리고 그 여파가 공장 생산 스케줄 전체에 전달됩니다. 한 척의 배가 늦으면 그 안에 실린 원료만 늦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던 생산 라인도 함께 긴장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바로 그 긴장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너지 위기라고 하면 원유만 떠올리십니다. 물론 원유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유독 민감하게 보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프타와 요소입니다.
로이터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중동발 공급 불안에 대응해 나프타 수출을 제한했고 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료 가격 상한제와 세제 지원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26조 원이 넘는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치솟는 육아 대응과 정유사 지원, 소비자 보호, 기업 지원이 폭넓게 담겼습니다. 왜 나프타가 중요할까요? 나프타는 정유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정도가 아닙니다. 석유화학의 출발점입니다. 플라스틱 합성수지, 각종 화학제품, 포장재, 생활용품, 산업용 소재, 자동차 내장재, 전자제품 부품까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분야가 이 나프타와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유가 큰 강이라면 나프타는 그 강에서 산업 현장으로 뻗어나가는 실제 생활의 수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소는 또 다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요소수 사태를 통해 한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요소는 비료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물류 체계와도 연결됩니다. 화물차 운행과 산업 운송에 연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흔들리면 단순한 원자재 부족이 아니라 국가 물류의 마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GCC 국가들에 요청할 때 원유만 말한 것이 아니라 LNG, 나프타 요소를 함께 거론한 겁니다. 이건 보여주기용 외교가 아닙니다. 한국이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막히면 산업이 고통스러운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강점을 봅니다. 위기는 똑같이 오더라도 어떤 나라는 어디가 약한지 몰라 허둥대고 어떤 나라는 어디부터 막아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대한민국은 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끊기면 나라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게 때로는 서럽고 아픈 현실이지만 동시에 이 나라가 위기에 강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 때 숫자 하나에 꽂히곤 합니다. 기름값 얼마나 오르나? 배럴당 얼마까지 가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건 단순한 국제유가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붙는 연쇄비용 상승입니다. 로이터즈는 최근 한국 정부가 기름값 급등 충격을 누르기 위해 국내 연료 가격 상한제를 거의 30년 만에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매 휘발유 가격 상한을 정하고 정유사에 공급 의무를 부과하며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을 그냥 두고 보기에는 이번 충격이 너무 빠르고 깊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기름값이 오르면 가장 먼저 운송이 흔들립니다. 운송이 흔들리면 식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이 흔들립니다. 공장이 쓰는 원료가 비싸지면 소비재 가격이 오릅니다. 항공유 가격이 치솟으면 항공사 비용이 폭증하고 결국 항공료와 물류비에도 압력이 전달됩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로이터즈가 보도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항공유 비용이 사업계획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선 유류 할증료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비슷한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공비가 오르면 출장비가 오르고 항공 화물비가 오르면 고부가 부품과 긴급 운송 비용이 오르고 기업의 비용 구조가 조용히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 상승은 보통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넓게 퍼집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다 비싸졌지? 하고 느끼게 됩니다. 주유소부터 택배, 외식, 식품, 여행, 생활용품까지 마치 물이 스며들 듯 압박이 번집니다. 코리어 타임즈도 4월 5일 기사에서 이번 중동 충돌이 한국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운송, 식품, 소비재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지 전쟁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체감 물가를 흔드는 생활 뉴스이기도 한 겁니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움직인다면 기업은 훨씬 더 차갑고 계산적으로 움직입니다.
기업에게 위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끊길까보다 끊기면 어디부터 멈출까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과 수출기업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대략 4가지입니다. 첫째, 재고입니다. 지금 창고 안에 원료와 부품이 얼마나 있는가? 며칠, 몇 주를 버틸 수 있는가? 둘째, 운송입니다. 선박이 지연되면 대체 루트가 있는가? 항공으로 돌릴 수 있는가? 그 경우 비용은 얼마나 치솟는가? 셋째, 환율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화는 최근 2009년 이후 최저 수준 근처까지 밀렸다는 시장 보도도 나왔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원가를 더 자극합니다. 넷째, 가격 전가 가능성입니다. 오른 비용을 기업이 흡수할 것인가, 납품 단가에 반영할 것인가, 소비자 가격으로 넘길 것인가. 이건 굉장히 냉정한 계산입니다. 국민들은 종종 기업은 돈 많으니까 버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번 운송이 꼬이고 원료가 밀리고 환율이 흔들리면 계획이 순식간에 엉망이 됩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이 말은 곧 위기 때 상처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조선, 항공, 철강. 이 산업들은 전부 세계 공급망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제 충격이 오면 남들보다 덜 연결돼서 괜찮다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깊게 연결돼 있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대한민국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를 처음 겪는 나라가 아닙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공급망 혼란, 반도체 경기 급변. 이 나라의 기업들은 늘 평온한 강물이 아니라 거친 물살 속에서 배를 몰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겉으로 티를 덜 낼 뿐 안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대한민국 산업의 무서운 점입니다. 떠들썩하게 말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이번 사태를 단기 뉴스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은 단순히 불 끄기가 아닙니다. 물론 당장의 물가와 공급을 잡는 것이 1순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방향도 보입니다. 그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중동 의존 축소입니다. 둘째, 대체 공급선 확보입니다. 셋째, 국내 에너지 체질 전환입니다.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위기 대응 과정에서 미국산 LNG 확대, 대체 수입선 확보, 심지어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 가능성까지 기업들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와의 정상 외교에서는 자원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고 2026년 한국이 인도네시아산 LNG 약 82만 톤을 들여오기로 한 내용도 부각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한국은 중동이 안정적이기를 바란다 수준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안정적이면 좋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중동산 에너지에 지나치게 기대는 구조를 계속 안고 가면 국제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국민 생활과 산업이 반복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 찬반을 떠나 에너지 안보라는 관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현실적인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가? 기름길 하나 막히면 왜 국민 생활 전체가 이렇게 흔들려야 하는가? 이 구조를 바꾸려면 어디부터 손봐야 하는가? 이번 사태는 그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역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 디플로맷은 서울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해군 협조 요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가지 선택지, 즉 레버리지, 미너마이즈, 컴펀세이트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과의 동맹,
중동 리스크, 국내 부담 사이에서 한국이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실제로 힘을 쏟는 지점은 군사 개입보다 경제 방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한국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체면보다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묶여 있고 기름값이 오르고 있고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고 정유사와 소비자와 수입업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든 이란이든 외교 채널은 유지하되 국내적으로는 연료 가격 상한제, 세제 지원, 추경, 편성, 산업 지원 같은 살아있는 조치를 먼저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오히려 굉장히 한국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위기 때 추상적인 구호보다 당장 밥상에 미치는 영향부터 계산하는 나라입니다. 무모하게 폼 잡는 것보다 공장 라인을 지키고 물가를 붙들고 선박을 통과시키는 쪽을 먼저 택하는 나라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강한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국제유가입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가 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며칠 가는지, 몇 주 가는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짧게 튀는 것과 오래 버티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환율입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원가 부담이 더 커집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환율까지 밀리면 이중 충격이 됩니다. 셋째, 정부의 물가 방어 강도입니다. 연료 상한제와 세제 지원이 얼마나 지속될지, 추경이 얼마나 빠르게 집행될지, 정유사 지원과 소비자 보호가 어느 수준까지 갈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대체 공급선 확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 등으로의 다변화가 얼마나 실제 계약과 물량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다변화하겠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 물량이 꽂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섯째, 국내 산업의 비상체제 장기화 여부입니다. 항공처럼 바로 드러나는 업종도 있지만 제조업은 뒤늦게 비용 충격이 반영되곤 합니다. 그래서 12주 뉴스만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업계가 이미 비상 모드로 들어갔다는 점은 다른 업종도 충격이 퍼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태는 단지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갔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름값, 물가, 수출, 환율, 산업 경쟁력, 에너지 전략까지 한 번에 건드리는 뉴스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쉽지 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아니고 전쟁을 원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관한 나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깊게 연결돼 있어서 세계가 흔들리면 바로 충격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지금 전형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들갑보다 점검, 구호보다 계산, 감정보다 공급망, 체면보다 현실. 걸프 국가 대사들을 불러 에너지 공급과 선박 안전을 요청하고 국내에서는 30년 만에 연료 가격 상한제를 꺼내고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고 추경까지 밀어붙이며 소비자와 기업을 동시에 방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약한 나라의 대응이 아닙니다. 강한 나라가 반드시 큰 소리만 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부터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적 정유 산업을 키워냈고 좁은 국토의 나라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되었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출발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중동 사태는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세계의 큰 충돌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도 한국을 계산하고 중동 산유국도 한국을 우선순위에 올리고 국제시장은 한국의 대응 속도를 주시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중심의 일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점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나라. 그러나 동시에 가장 먼저 계산하고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버텨낼 준비를 하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